가격 상승과 수요와 공급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법칙에 의거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기대감인 거잖아요. 새로운 그런 메타버스 환경은 방향성은 분명히 맞다. 다만 이제 지금의 금리 인상 시기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돈이 몰리고 또 선호가 될 수 있는지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종목의 조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종목이 어느 정도 조정이 오면은 주도 흐름이 있는 종목들이라면은 뭐 매수의 기회로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은데. 자, 오늘 철강주 아까 이제 좀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이렇게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해서 관련주들이 오르는 거 물론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이게 사실 경제 전반 그다음에 투자자들에게는 악재라고 봐야겠죠. 정말로 저는 요새 뭐 사료값 오른다고 사료주, 뭐 비료값 오른다고 비료주, 그죠? 그 다음에 철강 가격 올린다고 철강주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 이게 박수치고 환호할 일이 아닌데 정말 경제 이슈 하나로만 놓고 보면은 경제 침체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 해당 주식들이 올라가는 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나서 공급이 딸려가지고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과 수요가 딸리진 않는데 공급이 없어가지고서 가격이 올라가가지고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결국은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제품 가격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많이 못 팔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그죠? 근데 단순히 최근에 보면 이제 러시아발, 이제 뭐 오늘 뉴스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뭐 러시아 철강 회사 뭐, 그러니까 이제 뭐 부도 리스크? 근데 뭐 사실 돈은 있는데 줄 수는 있는데 안 받아가고 못 받아가니까. 지금 루블화를 안 받으니. 네,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제 뭐 지금 대립 관계 속에서 이제 철강사들이 이제 뭐 폭격받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수출 안 되고 이제 유럽 쪽으로 수출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 철강 가격 오른다 그러면서 막 오른 부분들이잖아요. 지난번에 니켈 가격 급등에서도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렇다시피 뭐 철강 가격도 그러니까 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철강사들 뭐 포스코라든지 이제 현대제철도 이제 4월부터 이제 톤당 10만 원씩 올린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런 부분들이 경기 확장과 관련된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가격 상승과 수요와 공급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법칙에 의거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기대감인 거잖아요. 뭐 물론 가격 올리는 게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 제조업체들이잖아요. 철을 써야 되니까 뭐 가전업체들도 그렇고요, 자동차 업체들도 그렇고요. 결국은 다 피해를 보거든요. 국내 기업들이 뭐 조선은 피해 안 볼 것 같아요. 다 보죠. 그렇게 되면 기업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기업 이익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그 기업들은 뭐 직원을 많이 못 뽑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익 창출이 안 되면 주가 빠지고, 뭐 1분기 실적 발표하면 당연히 안 좋겠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위축이 돼서 소비를 못 하고, 그다음 직장을 잃는 사람들도 생기겠고, 소비를 못 하니까 뭐 그 기업들은 또 돈을 못 벌고, 이게 그 침체의 그 릴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세론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건데. 거꾸로 또 뭐 시장은 지금 너무 이제 시장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뉴스 하나만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인플레이션 플레이, 이제 원자재 상승 플레이. 최근에 뭐 비료주, 막 사료주 막 미쳤어요. 그러니까 되게 완전히 정말. 비합리적인 이슈나 그런 어떤 소재들로 이 주가가 급등락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여기에서 멋모르고 따라 들어가는 분들이 자꾸 물리는 경우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요새 주가 보면 멋모르고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수익이 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초기에. 근데 한 2, 3일 오른 다음에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은 좀 물리시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뭐 사료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 3일 상한가 간 종목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뭐 요새 보시면 아시지만 지난번에도 건설주들 중에서 중소형 건설주들 많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형주들보다는. 근데 요새 보면 철강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보면 이름에 철강, 강관, 제철, 스틸, 제강 뭐 이런 거 들어간 회사들은 정말 다 급등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플레이 가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쪽으로 뭐 세력형 자금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도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이 좀 강하게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후발로 오늘은 뭐 동국제강이나 뭐 동부제철이나 현대제철, 뭐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좀 시장이 너무 좀 뭐랄까요? 비이성적이다 움직임이 너무 그 원자재 인플레이션에 편승해서 합리화를 시켜가지고서 주가가 너무 오르니까 이게 좀 나중에 좀 이성적으로 돌아오거나 만약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문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해결됐을 때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고려해 보면은 상당히 좀
주가만 놓고 봤을 때 그런 개별주들은 좀 심각한 후유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순환매 테마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그럴 있어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요새 막 뭐를 매매하냐면은 뭐 다른 뭐 경제 방송에서도 뭐 이렇게 막 관심주 뭐 이런 종목으로 막 제시하기도 했지만 뭐 유니드 이런 종목을 이제 매매하는데 왜냐? 그럼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가성칼륨이거든요. 근데 가성칼륨은 이제 실질적으로 비료에서 실질적인 칼륨 그게 부족해지면 이제 가성칼륨도 가격이 올라가고 비료에 이제 소요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관련 회사를 올리고 또뭐 KG케미칼 같은 뭐 이런 주식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리다 보니까 저만 해도 아주 작은 종목은 무서워서 못해도 그래도 조금 가닥이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뭐 유니드 같은 경우는 이제 OCI 관계사고 막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도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막 이것도 뭔가 좀 될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으로 자꾸 저도 막 자꾸 낚시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대응을 하게 될 만큼 대형주들이 너무 재미가 그렇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주린이들이 우량주 투자한다 해가지고 대형주를 들고 있는데 계속 하락하고 아직도 맞아요. 뭐 횡보하거나 아직도 하락하고 맞아요. 있으니 맞아요. 이제 속이 타니까 이제 잠깐 외도 좀 해볼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자꾸 느는 그게 거죠. 현금이 있으면 가능한데 있는 주식을 팔고 옮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그림이 떡인 거죠. 실질적으로. 저만 해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아침에 딱 출근해서 정말 아침 9시 반까지 딱 30분 지나가면 하루 종일 시장이 멈춰 있어요. 정말로 정말 다들 정말 와 어떻게 꼼짝도 안 할 수가 있냐 이럴 정도로다가 중대형주들은 그냥 아침 시작하고 나면 그때뿐이고 그 다음에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재미없다 그런 테마주들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든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난번에도 아마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개별주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지금 원자재 인플레 여기와 좀 맞닥뜨려져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하다가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사료주들 막 이렇게 움직였었잖아요.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는 오늘은 제일제당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제일제당 라이신 그게 이제 돼지 이제 성장 촉진제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료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까지도 이제 대형주당까지도 이제 움직이는 지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 뭐 얘기는 맞는 얘기기는 한데 과연 그들은 땅 파서 그 제품을 만들고 있을까? 이런 우리나라는 정말로 원자재가 없잖아요. 뭐든지 다 수입해서 가공을 해가지고서 수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수입할 때 그 원가 부분이 분명히 높다란 말이죠. 결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크게 수입하는 데는 아랍 쪽에 저기 기름 땅 파서 나오는 애들. 그쪽 말고는 진짜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자재를 많이 가지고 생산하는 국가들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즐길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다 피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환경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반대로 인플레랑 아무 무관한 종목들 그런 종목을 하는 게 사실은 현명하겠죠. 근데 그런 종목들도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뭐 잠깐 쉬기도 하고 또 순환매가 돌기도 하기 때문에 그 틈새를 노려서 나는 저런 정말 인플레 관련주라든지 급등주 테마주 못하겠다 한다라면은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 비인플레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대응하는 것들. 지난번에 뭐 금융주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엔터주들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최근에 뭐 메타버스도 많이 빠지니까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뭐 플랫폼 관련주들도 최근에 시세를 줬었고 이런 식으로 좀 우량주 단에서 비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안에서 조금 종목의 기회를 찾아보는 전략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원전주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책 기대감으로 계속 그 강세가 띄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정말로 뭐 역시 또 그쪽도 또 정책 테마주, 뭐 인물 테마주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조선님이 막 전화 와가지고 뭐 사달라고 해서 이거 왜 했더니 이거 윤석열 관련주래. 그리고 PD도 아까 방송 시작하자 오늘 윤석열 테마주 하나 샀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거 그리고 가장 증권회사 직원들 통화하면서 후회하는 게 안랩을 왜 안 샀지 뭐 이런 거. 안철수가 이렇게 부각이 될 건데 이랬으면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비현실적으로 자 올라가는 거 보면은 참 시장이 말이 그래요. 안 되는데 이게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좋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특혜를 줘서 이 기업이 성장해? 이거 완전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특혜를 더 못 받으면 못 그렇지. 받겠지. 오히려 거리를 둬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뭐 진짜로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뭐 총리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주식 3천만 원 이하로 줄여야 되거든요.
팔지는 않겠지만 뭐 어디 신탁을 맡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좀 생각해 보면은 너무 테마주에 또 다시 시장이 열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오늘도 감사 보고서 안 낸 회사들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직까지 못 낸 회사들, 그리고 막 상패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들도 엄청 많고요. 이런 식으로 뭐 개별주들 따라하다 보면은 잘못해서 그런 거에 걸리는 수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개별주 매매하실 때는 진짜 감사 보고서 나온 다음에 차라리 하시는 게 좀 낫고, 감사 보고서 차라리 안 나온 기업들은 조금 오늘 몇 건만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별주 매매하실 때 좀 챙겨보시고, 테마주는 테마주니까 정말로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고 나는 내가 나를 제어해서 수익을 잘 내고 나올 수 있어, 이 정도 손실은 감내할 수 있어,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면은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남겨두시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냥 안 쳐다보면 되는데 그냥 이게 저기서 나도 좀 벌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은 자꾸 그냥 이 손이 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오늘도 제 옆방에 있는 이사님이 손님이랑 통화하는데 손님이 그러나 보더라고. 안랩을 산다는데 왜 말렸냐고. 원망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말려가지고서 못 샀는데 저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막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한탄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돈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도 거의 단타성으로 많이 빠진 것들 중에서 막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기관도 대형주는 안 밀고 들어오고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선호하는 뭐 연기금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중형급들 막 이런 쪽에서 좀 치고 들어오는 게 되게 많고,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팔지는 않지만 조금 약간 관망세. 환율도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1210원대까지 빠졌잖아요. 1240원 뭐 이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이제 팔지는 않는데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슬슬 좀 차익 실현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동안 많이 뒤었잖아요. 이때 안 팔면은 못 판다라는 그런 인식.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급락하면 샀다, 반등하면 팔아서 요새 좀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플레이가 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잘 하는 거죠. 급락하면 사고, 급반등하면 팔고, 해안금은 리스크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계속 트레이딩 해가면서 방향성을 좀 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메타버스하고 게임주, 컨텐츠, 미디어 관련주 이런 쪽도 이제 그동안 사실 낙폭과대주로 봐야 되죠. 이 낙폭과대주, 그다음에 작년에 그 성장주 혹은 그 주도주, 네, 이 부분이 다시 좀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시장이 좀 괜찮아지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다 또 개별주들이었었고, 사실 미국이 이제 금리를 뭐 내년까지 한 10차례 정도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월이 강력하게 이제 5월 달에는 50bp 인상 가능성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한번 놀라긴 했는데, 또 미국도 잠깐 빠졌다가 다시 또 이제 기업들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막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렇다시피 시장이 이제 됐어, 그 얘기는 이제 여태까지 들었고, 이제 그러면 나는 기업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좀 맞춰서 좀 대응을 할 거야라고 얘기도 되겠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테슬라, 뭐 애플, 그다음에 그동안 중국 기업들 많이 빠졌었던 뭐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가 됐고, 이렇게 그런 기업들 위주로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국내도 이제 테슬라나 애플이나 뭐 알리바바 같이 그런 기술주 성장주들이 올라오니까 국내에서 좀 따라가는 거죠.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메타 같은 경우도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암호화폐, NFT 이런 부분들 이제 거래하는 부분들, 오늘도 보니까 SK 스퀘어 같은 경우 국내에서 여기도 지금 발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암호화폐 발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11번가 하고 뭐 SK텔레콤과 연동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골드만삭스도 암호화폐 관련 선물 거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쪽에 대해서 또 이제 대형 투자사들이라든지 대기업들이 공감 가는 이슈들을 계속 얘기해 주니까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또 이제 삼성전자가 메타버스라든지 로봇 이 두 개를 갖다가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육성한다는 얘기를 지난번 주총에서 했으니까 그 부분들이 또 이제 시장에서는 또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2차 전지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게임주라든지 그다음에 엔터주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성장주 섹터에 기반이 됐었다가 최근에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지금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정부 정책상으로도 이런 쪽들을 좀 밀어주겠다라는 부분들, 오늘 보니까 이제 정부 정책에 이제 뭐 이렇게 부서 같은 부분들 이런 거 보니까 뭐 있더라고요. 뭐 미디어 이런 부분들도 통과하는 그런 것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긍정적인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라든지 이런 거 영향을 안 받는 섹터가 또 다 그런 섹터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실 돈이 많은 거는 아니에요. 이게 유동성이 좋았을 때 갔던 섹터들이라서 또 유동성이 줄어들 것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많이 빠졌었는데 또 기본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이런 쪽들이 올라가는 게 사실은 맞지는 그렇죠. 않긴 하거든요. 성장주 섹터주들이. 하지만 이제 뭐 실적이 나오면 성장주가 아니라 실적주 가치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엔터주나 컨텐츠나 플랫폼은 그래도 조금 실적이 나오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긴 합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해외발 계속 이슈들이 나오고 국내 기업들도 그 대기업들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발행한다고 하니 시장에서는 조금 고무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10대 그룹 대기업 가운데서 이제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한다 SK스퀘어에서 이게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결국은 우리 그 사실 암호화폐보다는 메타버스라든가 NFT로 연결되는 이러한 그 빅 트렌드 네. 이것이 정말로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돈들을 여기 자꾸 몰입하는 거 보면 네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기업들도 이쪽을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그런 거잖아요. 대기업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드론 같은 거라든지 뭐 플라잉 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자동차 쪽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IT 기업 쪽에서 놓고 본다라면 이제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게임이랑도 연결 지을 수 있고 실생활에서도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랄까요 가상현실과 관련되어 있는 메타버스 세계 이런 부분들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돈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예전에 한때 이제 카메라가 더 많이 갔었고 반도체도 많이 갔었었는데 그런 부분들 사실 근데 메타버스 환경이라는 부분들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왜냐하면 코로나가 창궐 했을 때는 그게 되게 중요하고 뭐 메타버스 안에서 옛날에 뭐 컴투버스인가 그래가지고 뭐 출근 안 하고 거기 안에서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있었는데 코로나가 만약에 사라지면 다 출근할 거잖아요. 그리고 현실로 가서 여행 가서 보는 게 좋지 메타버스로 보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맞는데 또 시장 환경 자체는 그건 그거고 산업의 방향성은 이게 맞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체험해보지 못한 가상의 세계를 뭐 메타버스 가상현실 안에서 체험해보는 것도 그렇고 그 안에 새로운 커뮤니티가 생기고 새로운 뭔가가 생기는 거잖아요. 연결고리가.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그걸 되게 확장시키려고 그러고 그거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품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메타버스는 솔루션보다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또 이제 삼성에서도 그런 회사도 뭐 M&A 하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한 발표도 했었고요. 또 로봇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제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메타버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해도 백화점에 직접 가지 않아도 가상현실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내가 물건 고르고 다 입어보고 난 집으로 배송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 기업들은 최대한 비용을 줄이면서 뭔가 좀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 새로운 그런 메타버스 환경은 방향성은 분명히 맞다. 다만 이제 지금의 금리 인상 시기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돈이 몰리고 또 선호가 될 수 있는지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장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제가 오늘 시장 보니까 좀 그동안 많이 빠졌던 대형주들이 좀 올라오면서 지수를 견인해 줬거든요. 네. 개별주 장세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 같아요. 유가가 빠지면 조선주 건설주 빠지고 유가가 올라오면 조선주 건설주 올라오고 그다음에 뭐 원자재 가격 올라오면 관련주들도 쫙 따라서 올라오고 또 그다음에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런 것도 뭐 테슬라 올라오면 따라 올라오고 니켈 가격 급락하니까 또 2차 전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막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대외 번스 뭐 해외에 있는 비슷한 주식들의 연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 조금 늘어나다 보니 또 다시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조정 장세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지금 조정은 뭐 부담스럽지만 않다라면은 조정폭 좀 확인하시면서 다시 또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지금 눌림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쪽들은 조금씩 모아나가시는 전략.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급등한 그런 원자재 관련 플레이에 대한 종목들도 뭐 일정 부분 이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들은 좀 매도하고 다시 이격 줄일 때 재접근하는 전략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철강주 같은 경우는 중소형보다는 좀 덜 올랐던 중대형 쪽에서
조금 찾아보실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덜 오른 게 되게 많더라고요. 중대형주 단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찾아서 좀 챙겨보시고, 대형주는 뭐 추가 매수를 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은 지금은 좀 갖고 계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겠나 싶고, 지금 되게 빠른 순환매예요. 안 오른 게 별로 없을 정도로 빠른 순환매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 그 다음에 종목별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61선 부분이 좀 저항, 이런 부분들이 좀 막혀 있다라면은 염두에 두시는 플레이. 지수는 이제 2,700선을 마지노선으로 하는 단기 플레이 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 2,750에서 2,800에 근접하는 수준 되면은 좀 매물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보다는 중대형주, 지수 관련주들은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일도 뭐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오늘 밤에 미국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렇지. 다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의 변동성에 또 국내 시장이 계속 맞춰가는 시장이기는 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장들이 좀 하방 쪽으로 좀 내성이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히려 종목의 조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종목이 어느 정도 조정이 오면은 주도 흐름이 있는 종목들이라면은 뭐 매수의 기회로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은데, 어느 한 섹터가 월등하게 가는 게 없고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본인이 좀 주도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섹터에 좀 집중하시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돼 있는. 진짜 좀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정말 개별주 플레이, 테마주 플레이를 하려면 정말 종목 찾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나는 그건 못해. 그런다라면은 시장 보시면서 10개 섹터가 있으면 8개 섹터를 다 따라갈 생각을 하면 못 먹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자신 있는 한 두세 가지 섹터를 정해놓고 그 섹터가 살 기회가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왔을 때 그 종목을 사는 거죠. 이거 안 간다고 저기 가는 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열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나는 리오프닝에다가 마음을 정했어 라고 한다라면은 리오프닝만 보는 거고, 나는 죽어도 자동차야. 그럼 자동차만 보는 거고, 타이밍을 찾는 거예요. 내 순서가 올 때까지. 네. 1년 12달 다 주식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두세 달 집중력을 가지고 하면 수익이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개별주에 몰입하기보다는 중형급들 중에서 좀 좋은 종목들, 또 주도주 섹터 내에서 좀 덜 간 종목들 찾아서 후발주자 대응하시는 전략도 단기적으로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